대단하다. 에바 씨, 레닌이 이 시베리아 유형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치렀다고 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쵸. 네.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결혼을 하게 돼서 아니 시베리아에서 어떻게 결혼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유배 중에. 나제즈다 크룹스카야라고 이분이신데요. 너무 미인이신데요? 야, 강해 보여. 강해 보이는데. 눈빛이 약간. 근데 이 크룹스카야가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던 중에 레닌을 알게 돼가지고 레닌이랑 이제 사귀게 되고 레닌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면서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평생 어찌 보면 혁명 동지로 이렇게 함께 삶을 이어가는. 뭐 지적인 동반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그 혹독한 3년의 유형이 끝난 뒤에도 레닌은 러시아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몇 년간 또 추방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빨간 줄이 그어졌던 셈인데요. 아, 블랙리스트 올랐군요. 예,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이력 때문에 러시아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남을 수가 없었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망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후에 레닌은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쥐리히로 떠나게 되죠. 아, 스위스로? 예, 교수님, 그럼 외국으로 이렇게 거의 뭐 추방당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떠나게 되면 그 러시아에서 혁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레닌은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를 퍼뜨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때 레닌은 외국에서도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외국에서. 편지 같은 거를 썼나요? 라디오. 라디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일 수 있는데요. 신문. 맞습니다. 신문입니다. 바로 러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신문을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리세도. 야 보기 너무 힘들겠다 이거. 글밖에 없어. 읽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진짜. 와, 혁명이 되겠어요? 와. 레닌이 발간한 신문의 이름은 바로 이스크라인데요. 이 뜻이 바로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력이 미약한 혁명 세력이지만 언젠가는 러시아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레닌이 발간한 창간호에는 사회주의에 관한 레닌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러시아 사회주의 역사의 당면 과제는 전제정 정부에 맞선 투쟁,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쟁취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은 전제정과의 투쟁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뭐 싸우자 이거죠 이제. 예. 자, 이처럼 레닌은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관한 자기 생각을 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크라는 그의 생각처럼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 민중을 계몽하는 역할도 했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 시기에 레닌은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상황에 맞게 응용한 새로운 혁명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죠. 당시 레닌은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혁명을 계획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지도하는 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죠. 그들이 엘리트 당원이 돼서 조직적으로 노동자 대중을 이끌어서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닌이 생각한 엘리트 당원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혜성 씨가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습니까? 1. 엘리트 당원은 혁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2. 머리가 좋고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3. 당의 방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4. 당원은 전문적인 혁명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너무 무서운데요? 절대적 복종. 그러니까. 안 되고 싶을 것 같아. 레닌은 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 당원들을 자격 요건에 맞게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자결 아니에요? 뭔가 자결은 아니다. 폭력? 네, 맞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네, 폭력. 혁명에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장투쟁도 써야 한다. 예.
지금 폭력까지 사용하는 거는 좀 이제 점점 너무 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레닌의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졌나요? 규현 씨 의견처럼 당시에도 레닌의 이런 생각은 사회주의를 함께 외치고 주장하던 다른 혁명가들한테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레닌의 이런 파격적인 주장에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두 당파가 바로 볼시비키와 맨시비키였습니다. 예. 볼셰비키 혁명. 예. 레닌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을 다수를 뜻하는 볼셰비키라고 칭했고요. 레닌 반대파는 소수파를 뜻하는 맨셰비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로 나누어지면서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행동은 거침이 없어졌죠.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볼셰비키에게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돈. 예, 뭐 딱 나오는데 바로 돈입니다. 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때 볼셰비키가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은행 강도였습니다. 아 진짜요? 은행을 턴다고요? 혁명 활동에 필요한 무기나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을 탈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탈을 조직한 유명한 당원이 있는데 혹시 짐작가는 인물이 있나요? 스탈린. 아, 스탈린 그때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레닌 후계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스탈린은 무려 4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큰 사건의 피의자였는데요. 당시 스탈린이 은행에서 훔쳐간 돈이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어머. 40억 원이.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스탈린은 러시아 국내에서 볼셰비키의 지하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가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충성심. 예, 레닌이 주장했던 엘리트 당원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레닌의 이 반대하는 그 맨셰비키 주장은 뭐예요? 맨셰비키는 엘리트 당원의 역할을 부정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개방적인 대중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활동을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혁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은행을 털고 이러니까. 예. 급진적이고 과격한 볼시비키와 비교하면 맨셰비키는 사실상 온건파였다는 셈입니다. 예. 이때 그 갈라진 두 파, 그러니까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는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끝까지 그 대립을 하게 되죠. 이처럼 그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나가던 1904년에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20세기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 러일 전쟁이었죠.